네, 이제 57쪽.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손익계정의 마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7페이지 마지막 단계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 예, 재무상태표의 계정이 자산과 부채 자본입니다. 이 계정은 당기에 재무상태 보고가 된 이후에도 그 잔액이 0으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되어 차기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차기의 기초로서 활동을 해요. 작용을 해요. 기말에 당기의 기말 잔액이 차기의 이월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월되는 작업을 해줘야 돼 이거는.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마감을 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산 계정은 차변의 잔액이 남게 되므로 대변의 차변 잔액만큼을 차기 2월이라고 기입하면은 양쪽 금액이 일치해져요. 차변과 대변이. 그러면 차기 2월을 기록함으로써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줄을 긋고 마감한 다음에 반대편에 자산이면 차변이 되겠죠. 아까 차기 2월을 어디다 기록했냐면 대변에다가 차기 2월 기록했죠. 자산에서. 그러니까 두 줄 긋고 금액 일치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차변에다가 1월 1일 날 전기 2월이라고 기입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대변의 차기 2월, 차변의 전기 2월로 마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도의 분계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와 자본은 대변의 잔액이 남게 되겠어요. 대변에. 따라서 차변에다가 잔액을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해요. 차변에다가 자산하고 반대 방향이죠. 그런 다음에 두 줄 긋고 금액을 합계를 적은 다음에 대변에다가 그 차변에 기록한 차기 2월 금액만큼을 대변에 전기 2월이라고 기록한다 이거죠. 네, 이것도 별도 분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은요, 이와 같이 계산만 해가지고 차기 2월, 전기 2월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산에서는 분계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손으로 다 입력을 해주느냐? 이것도 메뉴가 있어요. 장부마감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장부마감 누르면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차기로 거래처별로 또는 계정별로 차기 재무제표 기초 2월이 다 끝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장부마감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더전 스마트 A에서 우리가 해보는 기회가 한번 있을 텐데, 이 교육용 프로그램은 실제로 2월은 안 돼요. 그냥 2월을 할 때 요 메뉴를 쓴다 하는 것까지만, 마감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감에 대한 것은 이거 재무상태표 계정은 세부적인 설명이 1번과 2번이에요. 이 요령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계정을 우리 찾아가서 마감을 해볼까요? 자, 현금부터. 자, 자산이 현금,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리한 대로 자산은 대변에다가 잔액만큼, 날짜를 이건 기록해야 되겠네요. 12월 31일. 마감은 결산일 기준으로 마감하니까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적으세요. 차기 2월 얼마. 차변과 대변의 잔액만큼. 아까 합계잔액상표에 미리 계산을 해놨었으니까 이걸 보고 63만 원이라고 기록하면 되죠. 여기다가 630,000 차기 2월이라고 기록했죠.
자산은 대변의 차기 2월을 기록한다. 장부 마감할 때. 근데 그 차기 2월 금액은 어떻게 적어요? 차변과 대변의 차이만큼.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밑에 두 줄 긋고 차변의 합계는 1,130,000이 되고 대변도 계산기로 합계를 내보면 1,130,00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계를 기록하고 나서 자산은 다시 차변에다가 동일하게 차기 2월과 동일하게 이때 날짜는 이제 1월 1일이 돼요. 차기로 넘어갑니다. 2020년에 1월 1일이 되는 거죠. 1월 1일 전기 2월이라고 기록하고 금액 똑같이 630,000 이렇게 함으로써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의 원장이 마감되는 거예요. 이 마감을 이제 전산회계에서는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결산 때.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마감해 볼까요? 역시 보통예금도 자산이니까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차기 2월이라고 적어라. 차기 2월. 차이만큼 67만 원의 차이가 생기죠? 670,000. 그리고 합계를 적어요. 두 줄 긋고 차변 합계 700,000이 되겠고 대변 합계 700,000이 되죠. 그리고 자산이니까 전기 2월이 차변에 와야 되죠. 1월 1일 전기 2월 금액 똑같이 차기 2월과 똑같은 금액 670,000이 됩니다. 네, 보통예금 이렇게 마감해 주세요. 자, 이제 단기대여금도 자산이니까 같은 겁니다.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한다 이거예요.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하고 합계 두 줄 긋고 합계를 입력합니다. 50만 원 합계 차변 대변에 입력해 주시고 반대편 그러니까 차변이 되죠. 차기 2월의 반대 차변에 1월 1일 전기에서 넘어왔다 해서 전기 2월이라고 한다. 전기 2월 50만 원. 이렇게 하면 단기대여금의 장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대변의 차기 2월 12월 31일자로 그리고 1월 1일자로 차변의 전기 2월 차기 2월 전기 2월의 위치가 동일하죠. 자산이니까. 그러면 이제 부채 한번 해볼까요? 부채와 자본은 자산의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차기 2월을 차변에 적어요. 부채는 12월 31일 잔액만큼 70만 원. 전부가 2월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합계를 기록합니다. 700,000이 되고 대변의 합계도 700,000이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전기 2월은 자산과 반대인 대변의 전기 2월이 기록됩니다. 1월 1일 700,000. 예. 여기 차기 2월을 빼먹었네. 차기 2월은 12월 31일에 전기 2월은 1월 1일에 전기 2월이 일어난다. 차기 2월과 전기 2월은 항상 반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도 하나 있죠. 자본도 부채와 같은 방향입니다. 12월 31일 차변 쪽에 차기 2월
0,000,000이 되고, 그러면서 차변 합계 1,000,000,000이고 대변의 합계도 1,000,000,000이 되는 것이고요. 대변에다가 1월 1일 전기 2월 1,000,000,000. 네. 이렇게 하면 자본금 마감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마감할게. 맨 마지막에 만들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마감해야 되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니까 자본금과 같은 방향에서 마감하면 됩니다. 자, 차변에다가 12월 31일 차기 2월 1,000,000. 네, 합계 차변 합계 1,000, 대변 합계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1월 1일 자본은 전기 2월이 대변에 간다. 전기 2월 10만 원. 네, 차기 2월, 전기 2월은 별도의 분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 계정으로 가는 게 없죠. 자기 계정에서 차기 2월, 전기 2월 방식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계정, 아까 손익계정은 수익과 비용은 이 손익계정이라는 임시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옮겨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제로로 털어버리는데 이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가지고 가야 돼요. 차기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다른 계정으로 안 보내고 자기 계정끼리 차기 2월, 전기 2월 이렇게 2월 시켜 나간다. 네, 이런 개념입니다. 수익과 비용 마감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자산부채 자본의 장부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식부기에서의 장부 마감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부채 장부를 다 마감했습니다. 장부 마감이 다 끝났으면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재무제표를. 그래서 재무제표가 모두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 이거 중심으로 해서 나와요. 예, 나머지 3개는 이러한 재무제표가 있다 하는 정도로만 종류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라. 자, 어떻게 작성하느냐? 여기 설명 나오죠. 자산부채 자본계정의 잔액을 이용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자산부채 자본계정의 잔액 우리 아까 마감했으니까 전기 2월만 다 갖다 모아서 제자리에다가 모으면 그게 재무상태표가 돼요. 전기 2월만 자산 전기 2월 차변에 다 모으고 또 부채 전기 2월 대변에 다 적고 또 자본의 전기 2월 대변에 다 적으면 그게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계정을 이용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우리 아까 임시로 손익계정 만들어 놨죠? 그걸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임시로 만들었던 손익계정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거기를 당기순이익이라고 고치면 그게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원래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이렇게 이익을 구분해서 이 정리를 한 손익계산서를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보고 형식의 손익계산서는 나중에 뒤에서 이제 연습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 손익계산서는 그냥 T계정. 네, 지금 뭐 매출액을 별도로 발생시키거나 이러질 않았거든요. 아주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T계정으로 모든 수익은 대변에, 모든 비용은 차변에 이렇게 퉁쳐가지고 당기순이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임시로 만들었던 임시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그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장부로 가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에다가 전기이월을 전부 모아볼까요? 자, 현금의 전기이월이 얼마였느냐? 63만 원이었죠? 네. 현금 630,000 재무상태표 자산은 차변에 전기이월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있었죠? 보통예금 전기이월 얼마예요? 70만 원이요? 67만 원. 670,000. 네. 그 다음에 자산이 하나 더 있었죠?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얼마였죠, 잔액이? 500,000. 네. 재무상태표 자산을 다 칸 채우게 했어요. 이제 부채 하겠습니다. 부채는 아까 하나가 딱 있었죠. 단기 차입금. 네, 단기 차입금. 전기이월은 대변에 있었죠. 얼마던가요? 70만 원이요? 네. 자, 700,000. 네. 그 다음에 자본이 두 개였어요. 자본이 하나는 자본금이 있었죠. 하나는 자본금이 있었어요. 자, 자본금이 100만 원 있었죠. 1,00,000.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 만들었던 미처분 이익이익이 있었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10만 원이 있었죠. 이것도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등식이 성립돼야 되죠. 그럼 한번 자산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자, 130에다가 50만 원, 180만 원이네요. 이게 기말 자산이에요. 이제 결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 기말 자산 틀림없죠? 180만 원. 자,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다 더해 봅니다. 부채 70에 자본 110. 딱 맞게 돼 있죠? 180만 원. 여기서 부채도 기말자본, 이 자본은 지금 기말자본이에요. 자본도 기말자본. 조금 전에 만들었던 시상표의 자본은 기초자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말자본이 됐어요. 상금마감이 끝나고 결산이 마무리되면 자본이 기말자본으로 바뀝니다. 10만 원이 늘었는데 이 10만 원은 어디서 왔냐면 영업이익에서 온 거예요.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자본에 유입되죠. 자, 이제 손익계산서 만들겠습니다. 아까 집합손익에 있는 것이 그대로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변에는 급여 하나였죠. 비용이 급여 하나. 자, 수익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자 수익 얼마였죠? 5만 원. 또 하나는 수료 수익이 있었죠? 8만 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차액이 뭐냐면 이게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라고 쓴다. 당기순이익이 10만 원.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T계정으로 적을 때 뭐 차변합계, 대변합계를 뭐 이렇게 따로 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일치해야 되겠죠. 이제 나중에 손익계산서는 책에 다음 페이지쯤 넘기다 보면 손익계산서 양식이 어디 나올 겁니다. 그거
제가 외우세요 하면 그거 저 뒤에 나오네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차변의 합계 13만 원, 대변의 합계 13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T개념 방식으로 만들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NCS 저 평가 문제로 나올 때는 이 형식이 아니에요. 보고식으로 양식이 좀 바뀝니다. 그런 양식은 나중에 실무할 때 우리가 만나보게 되니까 그 실무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그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약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약식 재무상태표 약식으로 T계정 방식으로 표시하는 손익계산서예요. 자, 그러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까지 끝났어요. 회계유순환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책에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57페이지 밑에 있는 I can 박스를 보고 회계유순환 과정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라는 것은 회계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걸 인식해 가지고 분계를 해야 된다. 이 분계라는 것은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전표 입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 전표 입력을 하면 분계장이 만들어지고 전표 입력이 바로 분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부터는 자동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방식으로 전기가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을 해본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늘상 일상 업무로 하는 것이죠. 회계 업무라는 것은 이걸 매일매일 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다음 달 12월이 도래하면은 우리 슬슬 결산 예비 절차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12월 31일자로 마감하는 시산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산표에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제 결산 수정분계라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비용과 수익을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자산과 부채를 현재의 가치로 전부 재평가하고, 회사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또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또 무형자산도 상각할 게 있으면 상각을이라는 걸 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결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결산회계라고 하는데, 뭘 우리가 해서 결산수정분계라고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산수정분계는 없다는 가정으로 이걸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절차에서 장부를 마감하죠. 그래서 오늘 총계정 원장 마감했어요. 총계정 원장을 두 가지로 나눴죠.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했고,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자본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장부 마감을 마치고 나면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어떤 것인가? 그 밑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냅니다. 일정 시점이라는 데 의미를 좀 의미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이게 조회할 때 기간이라는 걸 입력 안 해요.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양식을 보면 맨 위에 언제부터 언제 이런 표시 안 해요. 날짜 하나만 들어가요. 날짜 하나만. 왜냐? 일정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작성일이 3월 30일이다. 그러면 그건 3월 30일 현재예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현금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이 얼마다.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은요, 일정 기간이라는 거죠. 일정 기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다. 네. 이 두 개는 아주 자주 이론 문제에서 언급이 될 테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어떤 재무보고서인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재무상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당연히 구성도 알아야 되겠죠.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이고 손익계산서를 구성하고 있는 게 수익과 비용이다. 알아주셔야 되고, 자, 그 밑에 거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시험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추가적으로 있느냐?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있고요. 현금 흐름표. 이거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을 파악하기 쉽게, 그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거는 이제 그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가 아니에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 현금 위주로 해서, 그것이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의 유입인지 또는 자본에 관한 것인지 또는 재무 활동에 관한 것인지, 이렇게 자본과 재무 활동과 투자 활동으로 나누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이 자본은 5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본이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주고받아졌는지 이런 변동사항, 그 변동을 나타내는 표가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석이라고 있는데,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이죠. 그래서 가장 페이지 수가 많은 게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거는 표기 때문에 계정 과목과 숫자만을 표시한다면, 주석은 이 표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해당 과목의 금액에 어떤 번호를 붙여가지고 별지로 추가적인 정보를 상세히 보여주는 보고서를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석까지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FAT 1급 시험에서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너무 이제 초급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만, 그러나 재무제표의 종류, 지금 현재 재무제표는 5가지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를 재무제표라고 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우리가 회계의 순환 절차에 따라서 시산표를 사전에 만들었고, 그 시산표를 가지고 우리가 장부 마감을 거쳐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산표의 자산은 기말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을 보여주니까 이게 기말이니까 여기도 똑같겠죠. 그래서 자산이 똑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도 39만원, 시산표의 자산도 39만원이에요. 요 시산표는 결산 전의 시산표라고 보셔야 돼. 자, 비용을 보겠습니다. 총 비용이 시산표에 오는 거죠.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가서 비용을 보면은 시산표의 비용과 똑같아. 총 비용. 자, 이제 부채 쪽을 보겠습니다. 시산표의 부채가 기말 부채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부채하고 같아요. 3만원. 자본을 보면은요, 이 시산표의 자본은 기초자본이에요. 장부 마감 전이니까 기초자본.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본하고 이만큼 차이가 발생해요.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36만원인데 시산표의 자본이 아직 30만원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손익계정이 마감이 되어야 집합손익계정에 있는 요 6만원이,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대체되잖아요.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이것이 나중에 일로 옮겨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 6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요 당기순이익 6만 원만큼 여기는 지금 괄호 속으로 괄호 안에 당기순이익이라고 표시했는데 계정 과목으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그 다음에 수익은 시산표의 수익은 총수익이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수정 전 잔액시산표와 결산 후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관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이해하고 갈 부분이 뭔가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액의 2급이나 FAT 2급에서는 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참 잘 나와요. 이론에서. 그런데 FAT 1급은 이건 뛰어넘습니다. 요건 다 이해가 됐다. 그 다음 단계를 물어봐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이거 이해를 우리가 하고 가셔야 돼. 자,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이 여기까지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네, 우리가 앞부분에 공부한 것 중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제가 우리 회계 공부하는 팀들에게 항상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손으로 해본 여러 가지 분계 이런 것이 뒤에서 해볼 기회가 없어요. 네. 뭐 또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업 일정도 그렇고 이 교재를 또 우리가 다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주어진 100시간 안에. 그러려면 이 100시간이라는 수업 계획을 짠 건 제가 그동안 앞에서 수업을 해본 이 교재로 수업을 해본 가장 적정 시간입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딱 해보시면 탁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오늘 했던 순환 과정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해볼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제가 인수해 준 그거를 써가면서 다시 한번 수기로 여러분이 해보시는 그런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계 원리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연습이에요. 좋은 연습. 자, 그러면 이제 제 3절에서는요, 우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재무상태표 이 얘기는 앞에서도 지금 상당히 여러 번 나왔어요. 또 우리가 실제 만들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복되는 얘기는 이제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자산과 부채를 기록할 때는 이걸 구분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1년 기준이나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서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 과목을 여러분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된다는 거.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은 1년 기준이다 이겁니다. 1년 기준. 1년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자산에서는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예상되는 거예요. 1년 안에 저걸 팔아서 현금이 될 수 있다. 또는 뭐 팔지 않더라도 은행에 가서 찾으면 바로 현금이 된다. 이런 게 유동자산이라는 거죠. 1년 안에. 그럼 부채 입장에서 보면 뭐냐? 부채 입장에서는 1년 안에 상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갚아야 된다. 부채가 빚이잖아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그거 뭐예요? 유동부채다. 유동부채. 그렇게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때 그러면 항상 1년 기준으로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는 겁니다. 대개 도소매업이나 일반 제조업들은 영업 주기라는 게 뭐냐면 투입을 해서 그 투입한 자산이 매출이 일어나 가지고 현금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의 영업 주기가 됩니다.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네, 이런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 원료를 사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예, 자재팀에서 원료를 사다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그럼 생산을 하면 시장에 내보내야 되겠죠. 생산이 끝나면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야죠. 그럼 거래가 일어나면 그 돈이 회사에 유입이 돼야 되겠죠. 수익으로. 그게 하나의 영업주기가 되는 거죠. 도소매업은 더 간단하죠. 도소매업은 상품 사다가 그냥 팔면 되는 거니까 제조업보다는 영업주기가 훨씬 짧겠죠. 그래서 도소매업의 영업주기는 뭐 1년에 몇 바퀴씩 회전이 되는 것이고, 제조업도 뭐 만드는데 그렇게 수개월 걸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1년 안에 몇 주기가 돌아갑니다. 제조업도. 그런데 1년 안에 한 주기도 안 돌아가는 제조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박을 만드는, 조그마한 배가 아니라 아주 큰 배를 만드는 거. 그러면 거의 건축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뭐 2년, 3년간 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 업종의 정상 영업 주기가 만약에 2년이다. 그러면 2년을 기준으로 2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것, 유동자산. 2년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것, 유동부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업종에서는 그 회사의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라는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 과목 여러분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 한 페이지 양쪽으로 앞면 뒷면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 외우세요 하고 던져줬는데, 가능한 한 자주 좀 보셔가지고 좀 잘 외워주시고, 거기에 배열된 순서도 보면 유동성 배열로 다 배열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산에서 보면 항상 현금이 맨 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큰 것부터. 유동성이 크다는 것은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쓴다는 거예요. 부채는 반대로 상환을 빨리 해야 되는 것부터, 유동부채부터 기록한다. 그게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원칙이니까 미리 알아두면,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 여기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반드시 상계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처 간에 서로 매입과 매출이 공존하는 경우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 거래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거래처가 매출 거래처이면서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 회사에서 매입도 해요. 그러면은 서로 신용 거래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회사 외상 매출금도 있고 우리 회사가 그 회사로부터 외상 매입한 것도 있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자산, 그 회사에서 외상을 우리가 물건을 가져온 것은 부채, 외상 매입금은. 그러면 장부를 쓸 때 이거 뭐 자산 부채 그걸 통쳐가지고 잔액만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뭐예요? 상계. 그건 상계를 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원칙은 상계하지 말아라. 총액 표시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하고 영업활동에서 얻어놓은 이익잉여금하고 꼭 구분해라.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자본에 분류해 가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분류해서 정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 등식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미 자산, 부채, 자본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구분은 바로 1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뭐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예.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한번 제가 설명은 다 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3번에는 이제 자본의 분류라는 게 나오는데, 네, 자본의 분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아까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분류된다고 그랬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 분류하는 것을 좀 알자 이겁니다. 자본. 법인의 자본은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법인의 자본은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요. 5가지로. 요 3가지는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회사와 주주. 예.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에요. 그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게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산의 평가. 회사 자산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입니다. 자산의 평가로 인해서 발생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을 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 이게 바로 영업을 통한 잉여금입니다. 영업이익. 예. 회사의 경영 성과가 일로 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영업을 해서 얻어진 이익. 조금 전에 우리 손익계산서 마감해가지고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안에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의 자본의 분류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실 자본 관련 거래라는 게 아주 대기업 아니면 이 자본 관련 거래가 1년에 있을까 말까 해요. 한번 있을까 말까. 대부분의 법인은 이런 자본 거래가 실제로 있는 법인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해서 하는 개인 회사와 유사한 법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작은 규모의 법인.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자본 관련 거래가 실무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은데 시험에서는 이게 자본 관련 거래가 나온다 이겁니다. 시험에서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고 자기 주식을 사기도 하고 또는 감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상장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예. 법인의 자본은 상장기업 위주로 해서 나온다 이겁니다. 상장기업. 예.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회사 주식을 자기 회사에서 주가 관리를 위해서 사기도 하고 다시 팔기도 하고, 예. 또 추가적으로 증자도 하고 또 경영 목적상 또 감자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 실무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한 번도 회사에서 회계를 5년, 3년, 10년 했어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거예요. 예,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건 안 하죠. 예, 그래서 다분히 좀 시험용으로 이건 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대기업 아니고서는 거의 우리 회계 처리 사항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 쪽에서는 문제를 여기서밖에 낼 게 없잖아요. 여기서밖에. 그래서
일단 큰 구분은 했으니까 여기서 이 큰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요 세 가지는 주주와의 거래, 이거는 자산 평가로 인한 자본이고 이거는 영업이익이 일로 오는 거다. 이렇게만 알면 되느냐? 개정 과목을 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본금은 개정 과목이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개정 과목이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뭐냐 하면은 주식의 액면 금액이 자본금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주식의 액면 금액. 예, 액면 금액. 그러면 자본잉여금은 뭐냐? 자본잉여금은 이 개정 과목을 좀 외워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감자 차익. 네. 그래서 자본잉여금, 야,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이게 자본잉여금 3개 개정 과목을 딱 보면 특징이 딱 보이죠. 초과금, 무슨 이익, 무슨 이익. 자본거래에서 이익이 난 게 자본잉여금이에요. 예. 아까 주주와의 거래에서 회사가 좀 이득을 본 거예요. 그것이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자본조정은 뭐냐? 개정 과목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아까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에 반대되는 상대 개정 과목이에요.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이것도 있긴 여기에 해당은 됩니다만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요 4개 중심으로 해서 자본 조정을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 자, 할인 발행,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자, 자기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했는데 발행한 것을 주주들에게 다시 회사가 샀다? 그건 자본이 감소해야죠. 그래서 이 자본 조정이라는 말은 우리 조정합시다 한다는 거 뭐예요? 뭘 깎는 걸 우리가 보통 조정한다고 그러죠. 우리 조정 좀 합시다. 그러면 좀 깎자는 뜻이죠. 그래서 자본 조정은 주로 자본의 차감 항목이 많아요. 가감 성격이다라고 했는데 이 가감 성격이라는 건 더해지는 것도 일부 있어요. 예, 그러나 시험에서는 자본 조정은 자본의 감소 항목, 즉 차감 항목이 더 많다. 그게 자본 조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자, 기타 포괄 손익 계획은 제가 아까 자산의 평가라고 그랬죠. 자산의 평가로 인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개정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자산이에요. 그걸 평가하면서 발생한 손익,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해외 지점 또는 해외에 부채가 있거나 해외에 빌려준 외상 매출금이 아니 해외에 외상 매출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외 자산이 있겠죠. 그러면 해외 사업을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 예. 아, 여기 아까 제가 외상 매출금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해외 사업이니까 해외 자산이에요. 해외 자산. 예. 해외 자산의 환산 손익.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는 거 있는데 이런 건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요 재평가 잉여금. 이거는 이제 유형 자산을 재평가 모델로 회계 처리하는 회사는 유형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이걸 자본에 유입시켜요. 그때 쓰는 개정 과목이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획은 전부 자산의 평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산의 평가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잉여금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회계기술한 과정에서 해봤습니다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반대는 미처리 결손금. 이거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회사가 발생시킨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처분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 처분하는 방법 중에 상법상으로 반드시 적립해라는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앞으로의 경영 목적상 이런 쪽으로 적립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회사가 임의로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렇게 적립을 해서 씁니다. 예. 또는 아까 자본 조정 항목이 있었죠. 자본을 차감하는 거. 이거를 이 벌어들은 이익에서 여기 자본 조정 항목의 상각, 자본 조정 항목을 상각시키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거 가지고 또 여기서 또 여기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거 여기 나오네요. 주주에게 배당할 때도 요거 가지고 배당하는 거예요.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죠. 주주에게 배당할 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도 있지만 주식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이익을 주식 배당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주식 배당하면 주식을 주는 거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아까 자본금이 뭐였냐면은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가가 자본금이라고 그랬죠.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의 액면가가 표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본금으로 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 가지고 두루두루 이렇게 법정 적립, 임의 적립, 또 주주에 대한 배당, 또 자본금의 전입 또는 자본 조정의 상각 이렇게 활용이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 과목을 정리해서 분류별로 빨리 외우실 수 있으면 좀 빨리 외워주시면 이제 뒤로 갈수록 수월해지십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